사실 약간 소름 돋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은 아니까 3년 전에 군인이었다라는 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하와이 대저택님조차 3년 전에 직장인이셨다라는 게 사실은 믿기지 않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1년 뒤에 하와이 대저택 채널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 모든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보면요 자기 성공 방법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의외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성공한 사람들이 남긴 검증된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자들이 쓴 책을 정말 닥치는 대로 읽고 실제로 본인의 삶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부자들의 서재, 이 책의 저자이시자 리치 파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부자들의 철학과 행동 방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들의 서재를 집필한 리치 파카 강연주입니다. 저는 드디어 자기계발서 분야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을 읽으시면 30권의 자기계발서, 그것도 그냥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정말 레전드급 그런 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작이 조금 어려웠던 편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구나 이룰 수 있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의 경험 지혜와 이미 세상에 놓여 있는 수많은 말씀하신 레전드 책들을 모아서 이걸 집약한 집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집약서. 오늘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12만 분의 팔로워들과 책으로 된 다리를 건너는 든든한 리치 메이커라고 부자들의 서재 책에 이제 작가님 소개글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리치 파카라는 이 이름을 아무래도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외모를 보고 답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파카를 좀 닮았나 봐요.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항상 알파카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부자와 아내가 지어준 별명 알파카를 섞어서 리치 파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치 파카님의 내러티브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초반에 아무것도 없이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빨간 딱지가 붙은 집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버지의 빚 문제가 갑자기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로 선택했었던 안정적인 직업 군인, 그러니까 육군 장교로서의 삶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걸 그만두는 건 결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텐데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땠나요? 그때 도대체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먼저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안정적이어서 선택했던 게 좀 커요. 남들은 군대를 보통 1년 반이나 2년 정도 다녀오잖아요. 근데 저는 6년 4개월이었거든요. 애초부터. 왜냐면 그거는 대학 등록금을 좀 낼 형편이 안 돼서 군장학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했고 ROTC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년 반 정도 복무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 장학금 4년치를 받고 4년을 더 하는 총 6년을 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택했었고 자의 반, 집안의 환경 반 뭐 이렇게 해서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되었었죠. 그럼 처음부터 나는 군대를 6년을 넘게 가야 된다는 그걸 알고 대학 생활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알고 갔죠. 6년이면 20대를 다 보내는 거잖아요? 네, 20대를 다 보냈고 실제로 전역도 31살에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직업군인을 그만두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집안들과 조금 다르게 집안에 빚이 있었고 또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죠. 계속 제가 돈을 아끼고 모아도 집안일로 좀 새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결정적으로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 저에게 한 번은 고소장이 날아와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 부채로 인한 고소장이었는데 처음엔 그걸 받고 막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이고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됐었고 변호사 선임비가 당시에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고 그걸 좀 처리하는데 근데 그 불과 몇 달 전에도 제가 아버지 빚으로 좀 갚은 상황이라 통장에 한 400, 50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깨고 이제
변호사분께 입금을 드리고 은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군인 네, 군인 직업군인 생활을 하던 네. 때이고 네. 다른 동기들, 친구들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데 저는 모으면 해결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막했는데 그때 좀 부자들의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나를 위한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물론 안정적이고 좋지만 내가 이 가난을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역을 하고 나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네. 뭐 어머니도 반대를 했었고 특히나 직업군인 동료들은 네. 군생활 뭐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평가들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너가 왜 나가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 혹은 부자로 나아가신 분들은 도전해라, 기존에서 탈피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은 안정적인 걸 해라. 근데 저는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계속 계셨으면 소령으로 진급도 하셨을 거고 평가도 좋으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영광급 장교로 이제 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도 많고 나중에 연금도 예, 받게 되고 있게 되고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되니까요. 저 역시도 공공기관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거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다 반대를 해요. 맞아요. 네. 하면 된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근데 어떠한 모습이 되고 막 작가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사실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계단을 오를 때에도 내가 2칸, 3칸을 안 올라가면 저기 위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코앞에 뭐 할지는 보이고 하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기 위에 내가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 단계 무엇일지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먼저 전역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했던 게 부동산 투자였거든요.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 투자. 네. 없는 와중에서도 모으고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사람이 뭔가를 하면 결과라는 게 보이는구나. 이게 성과가 나든 안 나든. 그 당시에 당직 근무 서고 나면은 다음날 되게 밤새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잠 안 자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그 정도 열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새 부동산 책을 많이 독파하고 부동산 강의 듣고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20대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하면 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 부동산 투자한 부동산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결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인풋을 넣고 아웃풋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작은 성과,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좀 더 도전적으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한테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요. 이때가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였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뭐 쭉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말을 했던 거는 불과 몇 달 전 정도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네.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정말 우리네 부모님들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역시나 들으셨다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사실 지금도 비슷하세요. 저는 그래요? 네, 제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멋진 생각이다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찬물을 끼얹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최근 며칠 전에도 엄마 내가 이게 부자가 돼서 나중에 엄마 뭐 좋은 집도 해주고 이렇게 할게 했더니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해가 되는 게 중산층 이상 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네. 집이 어려웠던 게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려웠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이 항상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잘 사는 걸 아예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서재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가님께서 읽으셨던 진짜 많은 책들 중에 30권을 엄선을 하셨습니다. 챕터별로 6권씩 해서 30권의 책이 있는데 정말 납득이 되는 그런 책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30권의 책, 이 책들을 선정한 데 어떤 작가님의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네, 기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자기계발, 경제경영 이런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들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까를 고민
고민하면서 추리고 추리니까 한 100권 정도까지는 추리게 됐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 100권을 내가 이 책에 다 담을 수 있을까? 간단한 요약 정도는 담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과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까지는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준을 세워서 상위 1% 부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 5년, 10년 이상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소중한 지인들 혹은 가족들한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한 30권 정도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시간이 없으시거나 읽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런 분들께 정말 최고의 책이 아닐까. 이 책 한 권이면 이 30권 안에 담긴 핵심 인사이트들을 이 책 한 권으로 흡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첫 번째 이제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 중에 게리 켈러의 책이죠. 원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원싱도 너무 유명해서 다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읽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원싱,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원싱이라는 책은 저에게 되게 감사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읽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 덕분에 살면서 약간씩의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마라.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둘 다 놓치고 말 것이다, 이건데,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이후에는 뭔가를 할 때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하나씩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 부동산 투자할 때에도 그것만 했습니다. 뭐 주식 투자나 뭐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만 몰입해서 부동산 관련 책, 부동산 강의, 부동산 유튜브,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계속 아파트만 보다 보니까 아내가 오빠는 무슨 아파트 임장 다니냐고 네. 뭐 데이트할 때까지 부동산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역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자기계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계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잠시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렇죠. 네. 아예 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계발에만 몰입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제 제품, 책 이런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게리 켈러의 원싱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또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에 집중해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리 켈러가 책에서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 이 원싱을 실행에 옮겨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부자들의 서재, 이 책에서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싱의 메시지가 사실 너무 좋아서 목적의식, 그다음 우선순위, 생산성,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네. 바로 목표인데요. 목표. 목적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방향과 가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정도인데 그 다음 필요한 건 방향을 딱 정했으면 어떠한 깃발을 꽂아야 나의 실행력의 그 원동력이 진짜 팡 하고 터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목적의식을 정했으면 그 목적과 관련된 목표를 딱 명확히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추가했고, 네. 여기에서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목표는 어느 순서에 들어가면 좋을까? 바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사이다. 도달하고 싶은 어떠한 지점이 바로 목표이기에 우선순위보다는 앞서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를 포함하여 큰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보다는 뒤에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1월 1일 되면 안 세우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남을 따라서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월 1,000만 원, 나도 10억 모으기, 이런 옆 사람을 따라하는 목표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헌신, 봉사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방금과 같이 월 1,000만 원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로 가는 동안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도착해서도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표를 넣으시라 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에 앞서서 반드시 목적과 연관된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구독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책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실 목적과 목표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목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월 1,000만 원이 목표야. 그러면 왜 월 1,000만 원 하려고 하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왜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첫 책으로 네. 소개했던 게 Start with Why 음. 이거든요. 왜라는 것이 이 30권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왜를 찾으신 분들은 나아가는데 좀 흔들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왜라는 것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그냥 질문해 보시면 되게 명확해지실 거예요. 한번 적어 보셔도 좋고요. 다음 책은 이제 또 전설의 책이 나옵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던 롬무어님의 레버리지인데요. 이 책은 삶은 레버리지를 하느냐, 레버리지를 당하느냐. 결국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 책을 처음 접하셨을 당시에 군생활 중이셨다고. 네, 맞습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레버리지 한다는 개념이 그때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지셨다고요. 네. 네, 맞아요. 처음에 네. 롬무어 레버리지를 읽고 책 내용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당시 제 통장에 들어왔던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책의 말대로라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이 돈으로는 내 생활비 혹은 이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정비만 써도 얼마 남지 않는 돈인데 이걸로 뭘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하고 콘텐츠 만드는데 하루 7시간씩을 썼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때 한 번 더 레버리지가 머릿속에 스쳤고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과 조금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레버리지를 해보자.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차하는 거 이런 걸 하나로 예시로 네. 들어드리면 세차하는 걸 맡기는데 당시 32,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거든요. 네. 32,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에게 세차하는 시간 2시간 정도가 세이브 돼요. 그리고 그 2시간을 내가 또 자기 개발하고 생산적인 걸 뭔가 만들어내는 걸 하면은 이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고 저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더 좋더라고요. 세차도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저 또한 계속 성장을 하는 느낌 그리고 성장을 하는 실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오니까 이런 게 레버리지구나 라고 그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주신 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한다는 게 다른 세상 일처럼 느끼셨다면 지금은 롬무어가 말하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는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네. 이 책을 한 번 읽은데 그친 게 아니라 종이책으로는 제가 한 7번 정도 들었고 네. 오디오북으로는 사실 요즘도 계속 듣고 있어서 몇 번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차밖에 안 보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편집 같은 경우에도 위임을 하고 그렇죠. 제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할 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위임을 하고 이 기준이 자신의 시간당 몸값을 따져보면 돼요. 맞아요.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전체를 한번 시간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몸값으로 이게 좀 나눠보면은 내가 시간당 어느 정도 몸값인지가 나오거든요. 가령 내 몸값이 시간당 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 그건 나에게 생산성을 가지고 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더 다양한 것들을 맡기고 있고 레버리지 비용으로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것으로 얻은 시간 동안 어떠한 더 생산적인 것을 할까?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배움 또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 또 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배움 또한 레버리지다라는 좀 글을 썼었는데 네. 이 책에 두 가지 보기를 줍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독학으로 배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든다. 단 독학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미 훌륭히 해낸 누군가에게 배운다. 네. 그에게 배우면 한 달 정도면 배울 수 있다. 단 100만 원의 돈이 든다. 그럼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네. 그럼 100만 원 아끼고 내가 혼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롬무어가 말하는 대로라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이거든요. 여기 사례 중에 하나로 넣은 게 지인분 중에 66일 습관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김준환 작가님이 계세요. 네. 나이가 저보다 한 30살은 더 많으시거든요. 네. 거의 부모님 뻘이신데 그분은 60대이신데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네. 리치 파카님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을 들은 이후로는 배우는데 더 아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레버리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는 하실 텐데 아마 막상 실행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 내 앞을 봐서 그렇거든요. 내 앞을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걸 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정도 조금 길게 바라보면 지금은 돈을 쓰지만 돌아오는 게 뒤에 분명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보실 줄 알면 더 쉽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연달아서 레전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레전드 책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서 특이점은요. 무려 507명의 자수성가형 부자를 인터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수성가했다는 이 부자들이 누구냐면요. 몇 명만 말씀을 드리면 에디슨이 있고 맞아요. 토머스 에디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면도기 회사를 세운 킹 질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있고요.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뭐 이런 인물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힐이요. 그래서 이 책을 부자들의 서재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거를 삶에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적용을 하셨는지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레전드 책입니다. 네, 이건 다들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어느 정도 부를 잃어보신 분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가난과 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누가 미리 지정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아, 넌 평생 부자로 살아 이렇게 그렇죠.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시작은 조금 어렵고 저도 집안 상황이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거 나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적용하고 있냐면 근데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가난을 끌어당기는 분들은 핑계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혹은 부자들이 아무리 좋게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하와이 대저택님 같은 분들은 또 그걸 재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런 좋은 조언들을 들어도 근데 나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방법을 찾고 근데 대신 그럼에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도 하다 보니까 성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 결과가 매번 좋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망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때도 그럼에도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명절 연휴 때 제 친구를 한번 만났었는데 친구가 돈 관련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월급은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던 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SNS 관련된 이런 SNS를 키워서 이걸 수익화하는 부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좀 알려줄게. 돈도 안 받고 알려줄게. 무료로. 그리고 1대1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했던 말이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바로 이렇게 딱 담을 쌌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어요. 그게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담을 쌓아두는 태도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 부자들의 책을 읽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 메시지처럼 가난과 부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요, 작가님.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인생을 바꿔준 성공 공식을 찾으셨다고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나폴레옹 힐이 말하죠.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6단계의 공식, 그러니까 열망을 재화로 바꾼다. 즉 쉽게 말하면 나의 열정, 생각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1단계는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용암처럼 끓는 열정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되면 좋지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명확한 금액을 딱 정하면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한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저녁한 다음부터 얼마를 벌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정해놨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단계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정해라. 돈을 1억 벌고 싶다, 1,0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그냥 돈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를 정하는 거. 이게 이제 2단계이고 3단계는 돈을 손에 얻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는 거. 날짜를. 기간을 그렇죠.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4단계는 일단은 이 목표를 계획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네. 이게 이제 4단계이고 그리고 5단계는 지금까지 이 정했던 것들 4단계까지를 글로 네. 쓰는 것이 5단계 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이 글로 쓴 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고 이 당시 적었던 문장이 2022년도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 나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낼 것이다. 어. 이를 위해 독서, 강의 준비, SNS 채널 키우기에 전념한다. 이 문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준비하는 1년 동안 적었고 네. 그리고 그걸 매일 읽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역한 후에 1,1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사실 이때 되게 놀랍기도 했죠. 왜냐면 월급을 받았던 금액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간 매일 적고 매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답을 찾아냈구나. 사실 요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금액이랑 날짜가 바뀌었을 뿐 이걸 매일 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작가님이 2022년, 지금 이제 2025년이 막 됐으니까 2년여 전입니다. 2년여 전에 대한민국 국군의 대위 군인이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저도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작가님과 저는 완전히 인생을 바꾼 거죠. 진짜 방금 6단계를 매일매일 했다고 하시는데 시각화나 이런 부분도 하셨나요? 비전보드라고 하죠. 아, 비전보드 만드셨어요? 네, 네. 비전보드 만들어서 항상 걸어놓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오.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냥 음악 들으면서 명상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영상화된 그걸 아침에 새벽마다 보면서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책 부자들의 서재 제목이야 모르셨겠지만 리치 파카님만의 책을 내는 것도 다 네, 제 비전보드에 시각화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자기계발서들에 많이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에도. 네.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도 이제 증명을 해냈거든요. 연관성이 있다. 안 와닿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뭐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유난히 그 차만 되게 눈에 자주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혹은 상상으로나마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보이는 거고 근데 이걸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전보드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 그 시각화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 생각 회로 자체가 그거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요. 2022년 초반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두 명은 각자 직장인과 군인이었습니다. 그 두 명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생을 바꾸는데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2022년이면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다만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씀 들으니까 사실 약간 소름 돋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은 아니까 3년 전에 군인이었다라는 네. 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하와이 대저택님조차 네. 3년 전에 직장인이셨다라는 맞아요. 게 네. 사실은 믿기지 않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내가 1년 뒤에 하와이 대저택 채널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 모든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책은 2020년대에 원스과 더불어서 자기계발서계를 휩쓸었던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은 작가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이걸 어떻게 작가님 것으로 만들어 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사실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아침 습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잠자리 정리, 명상, 그리고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일기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외에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뭘 따라 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다 따라해 보기로 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 하다 보면은 나도 부자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새벽 루틴을 만듭니다. 저는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저만의 루틴, 고정적인 루틴을 하고 있고요. 이 새벽 루틴을 한 지도 벌써 7년 차가 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하는데 바로 책상에 가서 앉아서 목표 아까 적는 거를 한번 합니다. 야. 목표를 네. 적고 이게 이제 2022년부터 만든 플래너인데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네.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넘겨 보시면 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거든요. 23년도에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 저녁 준비할 당시 와. 너무 소중해서 이게 잃어버리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습득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도 저것도 있어요. 재본집 가서 이렇게 만든 건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22년도에도 썼고 24년도에도 이렇게 뭐 비전보드부터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2024, 5년 겨울 시즌 지금이네요. 지금 겨울 시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라고 네. 이렇게 써놨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 네. 루틴이고 25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플래너 쓰고 그 다음에 명상을 좀 간단하게 합니다.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바로 달리러 나갑니다. 러닝. 아니 요즘 운동 하세요? 네, 한겨울에도 새벽 5시에 나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영하 10도에도 나가시고. 영하 16도에도 나갑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여기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지만 아직 뭐 큰 불을 일궜다거나 이제 성공을 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은 무조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한겨울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생각들과 희열이 있어요. 완전 밤이잖아요. 겨울에 5시면요. 완전 깜깜하죠. 네, 완전 밤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달리러 나왔을 때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 루틴을 새벽 루틴을 장착을 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쓰는 루틴까지. 네, 그거 하고 네. 이제 마지막 독서 및 생산적인 기획 생각 요거까지 하면은 아침 루틴이 아침에 그것까지 하세요? 네. 달리는 게 끝이 아니었군요. 네, 달리고 그다음 책 읽고 콘텐츠 기획이나 이제 뭔가 이거를 아웃풋으로 표출할 것까지 기획하면 한 7시, 7시 반 와. 정도 됩니다, 아침. 2시간 정도. 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전 들었던 생각이 목표하는 바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든 생각이 책을 읽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작가님은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이 차이가 오늘의 작가님을 있게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책이 드디어 또 레전드 책이죠.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은 제가 두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께서 지금도 폭신한 소파와 침대에 누워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지. 이 책의 사실 마지막 마무리 챕터가 실행이거든요. 네.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실행을 조금 어려워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못나서 실행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저는 완벽하려고 해서 오히려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준비가 되면 해야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런데 그 준비가 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완벽히 준비된 때라는 건 없거든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은 이 부분은 더 채워야 돼. 근데 그걸 채우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네.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80%만 준비가 돼도 해봐라. 뭐 예시로 제가 조금 전에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런 걸 한다니까 나도 한번 조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내려놓고 7시 50분에 일어나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실행이 그렇거든요. 꼭 이거 기상뿐만 아니라 뭘 하든. 저는 이제 자기개발 관련된 제품을 생산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그랬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지. 근데 보완하다 보니까 저도 제품 출시를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니야 80% 90% 완성되면 한번 런칭해보자. 그리고 다시 재런칭 할 때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런데 런칭을 실제로 해보니 구매자분들은 너무 만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100% 만족과 이 구매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실행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이 했던 경영 방식이기도 한데, 네. 준비, 그리고 보통 조준, 발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사격을 준비하고 이렇게 조준하고 발사를 하는데, 네. 그 마지막 순서를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실제 군대에서 사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탄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발사를 하면서 맞추면 안 되죠. 근데 인생에서 도전의 기회는 10번, 20번이 아니거든요.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쏘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조차 조준을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 조준을 하다가 결국에 발사를 못해요. 근데 인생에서 좀 뭔가 부딪혀보고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발사를 많이 해서, 즉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발사를 먼저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방금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일리 크리에이티브의 저자 토드 헨리도 그 말을 하잖아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없다. 없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 맞아요. 네, 작가님도 지금까지 군인이셨다가 그 어려운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12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로워분들이 계신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책까지 이렇게 내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라고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도 저는 시작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역 지원서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작을 했기에 그 도전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답은 그 다음 시간들에 나에게 마주하는 시간들, 내일, 다음 달, 이때 또 찾아가면서 메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원서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언제 내 걸 좀 해보지? 라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도전을 했기에 지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와이 대저택님처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아내랑 예전에 드라이브 할 때, 그 당시에는 결혼 전이니까 오빠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래서 나는 강연을 하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다시 물어봤던 게, 그럼 어떤 강연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답을 못했어요. 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을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렴풋하게라도 꿈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그냥 제가 도전할 수 있을 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행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다 쌓여있던 것 같아요. 다 쌓여 있었기에 지금의 뭔가에 좀 도움을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뭘 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도 방향성만 어렴풋이 있더라면, 그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많이 부딪혀 보시고 일단은 선언도 해보시고 이렇게 막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선언. 일단 지르는 거죠. 예,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뭐 할 거다. 스스로에게 선언도 좋고요. 주변에다가 말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 모든 것들에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와이 대저택님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사실 몇 년 전 혹은 그 더 전을 생각해 보면 상상도 못했던 거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위에를 바라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저걸 넘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책 프롤로그에 썼던 게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로 시작해요. 집안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문장을 하나 적어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준다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걸 겪어봤고, 제가 도전했던 게 다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이 과정
과정에서 내가 남긴 흔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 쌓여 있구나,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되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다가도 무조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흔적들은 다 남아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킵 고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위에서부터 펼쳐진다. 그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난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대저택 초대석, 오늘도 특별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에 10,000원도 주기가 어려웠던 20대 청년이 정확히 30년 후 작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핍, 두려움, 가난, 이것들로 각인된 무의식을 감사와 부로 송두리째 바꿔서 인생을 뒤집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하와이 대저택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여기에 있는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저희 대저택 초대석에 찾아와 주셨는지 간략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열심히 살아온 과정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열심히를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충실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제 또래 사람들은 보통 4살 그리고 5살 때의 기억이 인생의 첫 기억인데요. 그때 저의 한 4살, 5살 때 기억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난의 색깔과 가난의 온도가 있는데요.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항상 벽지가 트어져 있었고 트어진 벽지를 통해서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 회색의 색깔이 가난의 색깔이었고 그리고 가난의 온도는 늘 영하 18도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 온도계가 늘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었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였어요. 그만큼 가난은 춥고 무채색인 게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가난 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가난한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주변이 다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가난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제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당을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녔던 성당의 신자들이 대부분 부자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녔고 값비싼 옷을 입고 늘 몸에 좋은 향기가 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나에게 있어서 가난이 있고 그들에게는 부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어떤 결핍의 상징이었으면 부자들에게는 돈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저에게는 계속 가난한 현실이 드러나고 그들 부자에게는 풍요로운 부의 현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상이었지만 나중에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풍요의 마음을 쌓으면서 부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난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밖에서 가난을 바라볼 때 가난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의 짧은 질문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난의 색은 무채색이고 온도는 영하 18도이다. 또 하나 와닿았던 부분은 내가 가난할 땐 정작 가난한 걸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주위가 가난으로 온통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난인지조차 눈치를 못 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통 세상이 그레이색, 그 회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회색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노란색밖에 없을 때 노란색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란색에 대비되는 노란색이 아닌 색깔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가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교육은 정말 하나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받지 못한 채로 홀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셨는지,
또 당시에 공부는 어떻게 그 어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혼자 해 나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꼈죠. 그냥 주변 친구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배치고사라는 걸 쳤거든요. 근데 그 배치고사를 쳤는데 나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 성적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때? 이러니까 늘 어머니는 저한테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들 뭐 이 정도 성적 받아왔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자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너가 좀 더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성적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기초가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모든 과목을 다 외웠어요. 통째로 외웠다. 통째로 외웠다. 그래서 모든 무슨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뭐 과학이든 그때는 그냥 100번 무조건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계속 읽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글 쓰고 외우고 글 쓰고 외우고 그리고 계속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을 이해하다가 숫자를 이해하다가 그게 외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다가 한 페이지의 이미지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그렇게 책 한 페이지를 통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알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모르구나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풀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딱 생기니까 나의 시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의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공식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 한 1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풀면 한 90점, 100점은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메타인지로 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란 말을 알기도 전에 그러한 저의 시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저의 성적을 높여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부모님도 의사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으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도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평범한 주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배를 타셔가지고 잘 뵙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두 분이 제가 어릴 때 싸우셔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 특별한 교육을 하시거나 그랬던 거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이 되게 좁았거든요. 이런 소파 많은 공간에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껴안고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점점 커 나가잖아요. 그러면 크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기저귀를 딱 켜는 순간 제 발가락과 제 손가락이 가구 틈과 장롱 틈에 박히고 머리가 찍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 보고 엄마 집이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막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막 그때 울음을 참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영아 그거는 우리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어머니의 한 말씀은 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이 잘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너는 이미 큰 사람이란다라는 그 말 자체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다 보니까 난 되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의 무식에 딱 임박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하더라도 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넘어선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잘 될 거면 그냥 즐기면서 즐겁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굳이 따로 뭐 이렇게 국영수 과외라든지 국영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 무의식에 박힌 그 한마디가 저를 공부하게 했고 공부에 즐거움을 주시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어린 나이에 손발을 기지개를 켜면 양끝이 손끝 발끝이 다 방 끝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에 어머님과 둘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남과 동시에, 태어날 때는 이제 DNA를 물려주시지만 그 이후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 7세 이전의 그 시기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이 부와 성공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잠재의식에 이렇게 대물림을 해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가님의 어머님께서는 비록 그런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게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부와 성공, 그거보다도 더 밑바탕이 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무의식에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초반에 딱 심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머님께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을 포함하는 건데,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에 의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건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대물림이라는 거고, 우리 관념의 공유현상이라는 건데,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한 이유는 그 현실적인 부라든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의 무의식을 물려주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의 교육이 나의 어릴 적, 나의 머리에 기억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기억보다 각인이 굉장히 큰 건데, 그 각인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 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무의식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위대한 말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주 큰 사람이다라는 그 문장으로 각인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 무의식이 바뀌는 거고, 네 번째는 공부를 통한 알미예요. 그게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건데, 그 네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도 원래 머리 자체가 좋았던 거 아니냐. 끈기도 재능이라는데 머리까지 좋으니까 알아서 이게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소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답변을 한번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지만은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감이에요. 나도 모르는 결핍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다 오면 나는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늘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안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늘 안 될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과 인생을 선물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비굴해지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는 비굴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마음이 긍정으로 채색이 되게 되면 남들 앞에서 비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해지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의 마음이 부정적, 결핍감과 두려움으로 채색된 사람들은 비굴하거나 교만하지만은,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풍요와 감사로 채색된 사람들은 단겸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활 속에서 비교를 하지 않아요. 늘 단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억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1000억 자산가 앞에 가면 비굴해집니다. 맞아요. 돈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돈자라 그래. 돈이 많은 사람.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부자라 그래. 그러면 부자는 돈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돈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핍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이 주는 여유로움, 풍요로움,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마음부터가 일단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많더라도 늘 괴로운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롭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 그래야지 그냥 돈만 많다고 돈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힘든데 즐기냐라고 하시는데 작가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작가님의 20살 책의 이름에도 책 제목에도 20살이 들어갑니다만 그 20살에 이제 그걸 그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살인 제가 가장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 미래 47살의 이하영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을 지니고 있었던 그 애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제가 한창 물리를 좋아했고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대해서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펼쳐진다. 언롤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치 두루마리 휴지 펼쳐지듯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고 미래가 인과의 출발점이 되고 지금이라는 현재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20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래에 47살에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그 원인이 지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또 이 말도 했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상상이란 뭐냐면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제가 원인이랬잖아요. 원인을 인식하면 결과인 현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강이 발원지가 있고 위에서부터 중류 하류로 흘러오듯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럼요. 상류, 중류, 하류로. 그럼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지금이라고 콕 집는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과거는 뭐가 만든다? 지금 제가 콕 집은 순간이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이 만들까요? 미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이라는 그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난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그 큰 착각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짓는 그 어떠한 수식이나 공식 같은 것도 없잖아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뭐냐면 사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착각,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한 순간이다. 한 토막낸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 과거라는 착각, 현재라는 착각, 미래라는 착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수렴되어 있어요. 과거도 지금, 현재도 지금, 미래도 지금 여기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과가 아니라 인연관계라는 거예요. 인연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과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제가 47살의 의사 인생을 위해서는 20살의 고시생의 재수생인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연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그 인연관계의 끈을 20살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하영 작가님 모시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제 생각과 비슷해서 지금 약간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과관계가 아닌 인연관계라는 말도 전 너무 와닿았던 게 좀 계속 제가 다음 질문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현재를 이렇게 그냥 타임킬링 한다고 하죠.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저 역시 미래의 나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인연관계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인과라는 거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성이 있어요. 일방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인연관계라는 건 서로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관계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자가 이렇게 보시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 현재와 미래도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하영 작가님, 네, 오늘은 마치 네빌 고다드를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드셨어요. 네, 작가님의 인생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분명히 고비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 인생의 고비를 고르자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고비는 늘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고비였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마포대교 그때 7월 30일인가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위에서 딱 강을 내려다보는데 이 두근거림의 정체가 양가 감정이었던 거예요. 두근거림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레임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양가 감정이었다. 예. 두근거림에 긍정의 감정을 담으면 이게 설렘이고, 두근거림에 부정의 감정을 담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건데, 이 두근거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될 것 같은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렘을 안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이라는 게 설렘을 안고 살다 보면 꽤 훌륭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안고 살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포대교 가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설렘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시기가 저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이번에도 또 이게 확 날아와 꽂힙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이 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을 또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마포대교 가주세요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기사님이 딱 내릴 때, 아니 총각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더운 날 뭐 빠져 죽겠습니까? 목표지가 마포대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수영을 좀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살 것 같은데 약간 생각도 들어가지고 별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인생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뭐 밑바닥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그런 인생 살 것 같은데, 이왕 이래 된 거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셋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마인드셋을 하면 현실이 금방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인드 세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내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마음 거지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서서히 색깔이 채색되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바뀌어지는 속도가 한 달에 한 1도 정도 바뀌어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도, 1년 지나면 한 12도 바뀌잖아요. 1년 지나더라도 1도와 0도와 12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바뀌었음을 느끼냐면 한 90도가 되고 91도가 되는 순간 이제 방향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91도가 91개월, 그게 7년 한 7개월 정도 돼요. 그 8년 정도의 허들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딱 체감이 되었던 순간, 그때가 언제셨을까요?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감사하는 삶, 되게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 그 삶감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사라는 게 자긍, 타긍, 세긍이거든요.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게 감사의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 열어주면 그 열어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돼.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되고, 그 당연히 문을 열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 타인에 대한 긍정이고 나와 타인을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세상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사하는 하루를 계속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감동하게 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와, 이 세상에 주는 이 여러 가지 원리,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 이게 늘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미 많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삼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셋 뭐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그 감사라는 이 감정은 일종의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뭐 엔진이 있고 뭐 각종 좋은 훌륭한 부품들이 있어도 결국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뭐냐면 나베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베감이 뭐냐면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베감이라 그러는데 행위를 베푸는 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행동을 베푸는 게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풍요를 쌓을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해 주신 세월을 보면 단계별로 인생이 바뀔 만한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혹은 놓치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 인생을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 단계별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결국 좌절을 하고 시작 자체를 안 하고 못 하고 이제 이런 루트로 이제 쭉 가시게 되고 이런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되게 낮아서 그래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힘이 뭐냐면 내가 이미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알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으로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시선이 낮다 보면 자신의 발전, 자신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알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20년 전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의 주변의 생활의 변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시선이 낮다 보니까 내가 그런 변화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시선이 높아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라는 뭐냐면 내가 이미 이러한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알면 점점점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인문학자는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미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알미 현실을 만드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저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료 인문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베감,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표,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저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을 쌓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 진선미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뀜으로써 그 사람들의 현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어떤 삶의 모토고 그게 어떤 의료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단순히 헬스 체인저가 아니라 라이프 체인저로서 또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 인문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작가님 빼고 또 있을까요? 없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정말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럼 이 마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마음 영역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 영역이었어요. 종교의 어떤 영성과 관련된 영역이었고, 그 종교를 지나서는 철학의 영역이었어요. 철학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영역으로 넘어왔냐면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마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 철학, 그리고 양자역학, 그리고 의학, 물리학 이 5가지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지만이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공부했고 40대 넘어서는 불교 반야신경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의학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대중들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 1시간 못 읽어. 근데 즐겁게 게임을 하면 10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몰입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원치 않는 거야. 애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1시간, 30분 읽다가 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게임 같은 것은 마음이 원해. 마음이 원하면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게 되고 그걸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1시간 못하지만 즐겁게 하면 이미 10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보다 즐겁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A란 점이 있고 B란 지점이 있어요. A란 점에서 B란 점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직선의 길이잖아요. 직선의 길을 통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애써서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의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 곡선의 길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을 그냥 미끄럼 타듯이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도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물리학에서 나오는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책에 써놓은 부의 최단 곡선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보다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라는 거에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2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뭐냐? 열심히 조급하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2가지에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란 우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하지만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그게 즐겁고 충실하게예요. 그래서 즐겁고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이미 열심히 한 것이고 게으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3분 명상 이렇게 하루의 규칙을 딱 지키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규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일종의 규율이죠. 이게 내 삶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한번 들이기는 어려운데 한번 습관이 들이게 되면 안 하면 또 찜찜해요. 제가 인생의 기본기가 3개라고 말씀드린 게 독서와 운동과 명상이거든요. 전 이걸 늘 한 2시간 2분 혹은 2시간 3분을 해요.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2, 3분의 명상을 하는데, 이걸 늘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좀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외일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책이라는 것은 나만의 메터드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메터드가 뭐냐면 메타워드의 준말이에요. 나만의 단어,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책을 읽는 과정인데, 그게 책을 통해서 어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저의 생각을 해체해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조합하는 과정이 책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언어가 많아지다 보면 나의 세상이 되게 풍요로워져.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거든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독서와 항상 연결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 풍요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읽는다기보다 책을 숨쉬듯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1시간 밥 먹으면 적어도 1시간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밥을 1시간 먹는데 1시간 독서를 안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운동 왜 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에스파라는 건데, 우리 아믹달라로 불리는 그 두려움을 인지하는 그 뇌 구조물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PFC라 불리는 여기 눈 위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인식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딱 높아지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운동인데, 그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의 아믹달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믹달라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아믹달라가 안정화,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면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인식력이 좋아져요. 이 인식력이 뭐냐면, 우리 눈, 이 안구 있잖아요. 안구 위쪽에 이 전전두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PFC라는 건데, IFC몰처럼 굉장히 쭉 높여지는, 우리의 눈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의 눈이 높아진다는 것보다 인식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인식력이 좋아지면 통찰력과 창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저택 님도 알다시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어떤 인과의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이 어떤 연이라 불리는 밭을 받쳐주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언제? 내가 세상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잖아요. 저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늘 나에게 그 믿음에 부합되는 큰 픽처를 저에게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비옥한 토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연이라는 밭이 세상이에요. 그게 조건과 환경이라는 건데, 우리는 인과의 인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연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생 바꾸고 싶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열심히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도 살지 마세요. 열심히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열심히 대신에 충실히 사세요. 충실히. 들판에 소가 풀 뜯는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들판의 소는 풀을 열심히 뜯지 않아. 충실히 뜯어. 어떻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그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충실하는 거예요. 삶의 타겟이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충실히 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내일도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야 돼. 한 가지 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르는 것은 막 살고 멍하게 사는 거예요. 멍하게 살지 말고 몰입하고 사세요. 그 몰입하고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음식 먹는 거 많이 봤잖아요. 개는 굉장히 즐겁게 밥을 먹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라는 느낌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뭘 먹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개질소충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하영 작가님과 나눈 이 대화가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일찍 업로드가 될 거예요. 출근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혹은 퇴근하시는 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님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찾아뵌 대저택 초대석, 오늘은 지금까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신 이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 나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이하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